새벽 5시 30분 알람 없이도 박순애의 눈이 떠졌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녀들의 도시락을 먼저 쌌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시금치 나물. 정성껏 반찬을 담으면서도 순애는 어제 며느리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반찬은 매일 바꿔주세요. 애들이 질려해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수경이 요구한 대로 가족 빨래와 순애의 빨래는 따로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빨래를 나눠야 한다는 게 순애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손녀들이 안겨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경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오늘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대꾸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30년째 해온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애는 홀로 아들 준서를 키웠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해주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인천 송도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2평짜리 순애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준서랑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 5시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전. 순애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차렸습니다. 6시 정각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이 좀 짜네요. 수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조심하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손녀들이 태어나고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순애는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습니다.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으니까요. 순애는 강아지 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리는 순애가 5년 전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작은 믹스견이었습니다. 너만 내 편이구나, 아리야. 아리는 꼬리를 흔들며 순애의 손을 하얗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송도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불빛.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30년간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쪼그려 앉아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을 들어 올리며 혹사한 몸이었습니다. 할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 잡아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허리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걸리세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일주일 정도래. 그때 며느리 수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순애는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일이 있어서요. 괜찮으시죠? 준서는 미안한 표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에서 순애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목에 환자 확인 팔찌를 차고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옆 병상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순애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애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경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순애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순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순애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리가 다가와 순애의 손을 핥았습니다. 수경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거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수경의 대답이었습니다. 순애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이라니. 순애는 며느리가 늦게 퇴근한 날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준 게 간섭이었나 싶었습니다.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였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수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숨을 죽였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허리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순애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준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2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 거니? 순애는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 순애는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손녀들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선물 사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순애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순애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습니다.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 옷장에는 낡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3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은 모두 이 집을 사는 데 썼고 아들 학비에 썼고 생활비에 썼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순애는 아리를 안았습니다. 아리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진짜 우리만의 집으로 가자. 아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인가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인천 송도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 부부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젊은 부부의 말에 순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순애는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왜?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순이야, 무슨 일 있었니? 경희는 순애의 오랜 친구라 금방 알아챘습니다. 순애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바다 근처에 작은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순애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구나. 순애는 박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박순애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넷째 날 아침,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제 물건들은 이미 박스에 담았고 이사짐 센터도 예약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울진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이 신나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수경이 여행 가방을 끌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순애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아들 준서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준서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수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순애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수경이 화를 냈습니다.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순애의 말에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려놓으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준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수경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순애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수경이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렸습니다. 손녀들이 조용히 순애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응.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수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핑계 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아들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서의 다음 말에 순애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국 그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수경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74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소중했습니다. 7시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직원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습니다. 손녀들이 울먹이며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친구 경희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고마웠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3시간을 달려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아리도 신이 나서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리도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첫날 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리와 함께 첫 산책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아리 모습을 보니 저도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 마음도 시원해졌습니다. 산책하다가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애였습니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준서가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서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장모님이 맨날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 안 돼서 힘들어하고. 수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밥 2그릇을 먹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지금은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아리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박순애로 살자. 74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석양을 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잔잔한 파도. 아리가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애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